게스트 이혜민입니다. 오늘 주제는 3월 한 달 동안 굉장히 핫하고 아직도 좀 이슈가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강승희 대표님 모셔서 뇌피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골드만이 SVB를 파산시켰을까? SVB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여기에 골드만삭스가 나왔네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그 로이터에 나온 뉴스가 네. 미국의 민주당 의원이 그 증권거래소 위원장, 뭐 그다음에 FDIC, 그러니까 그 예금보험공사, 뭐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 해가지고 한 19명한테 네. 그 골드만삭스와 SVB 거래를 조사해 달라고 메일을 보낸 거예요.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의뢰를 아예 해서 지금 이제 미국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대요. 그거는 이제 왜 로이터만 나는지 모르겠는데 네. 로이터 계속 이제 이 관련 기사들이 몇 개가 떴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재밌잖아요 좀. 그래서 이제 그걸 좀 까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뉴스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드리면 이제 그 미하원 의원 아담 스쉿? 네. 이 발음이 좀 이제 그렇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담 씨시더라고요. 아담 씨가? 네, 아담 씨가 아담 의원님이 법무장관하고 증권거래위원장, 그다음에 예금보험공사, 뭐 의회, 뭐 이런 데다가 19명한테 골드만하고 SVB 거래를 조사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실제로 조사하기 시작을 했대요. 여기까지가 났고,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는 제가 영어로 쭉 그냥 카피해 놓은 부분은 암스랭스라는 단어를 한국말로 하면 팔거리, 좀 팔로 이렇게 닿는 거리를 이제 네. 암스랭스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보통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나 뭐 이런 금융기관은 암스랭스 팔러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손 닿는 거리에 있을 만한 사람하고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친인척이랑도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예를 들면 네. 그다음에 내가 어떤 거래를 하는 사람한테 뭔가 편익을 주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랑 그렇죠. 거래를 하지 말아라. 말아라. 이해상충이라는 거랑도 비슷하잖아요. 네. 그죠? 이런 거 사인하시죠. 하죠. 예, 네. 똑같이 이런 건데 이거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 이런 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왜 조사를 하게 했을까? 그러면 밑에 설명이 조금씩 나와요. 그러면서 그 설명에서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 SVB가 네. 예금이 인출되기 시작한 다음에 네. 골드만한테 이제 장부에 있는 이제 자기네 포트폴리오를 다 보여주고, 야 이런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자문을 좀 해줘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나오는데, 얼추 그 얘기 전에 뭐가 있냐면 투자도 어드바이스를 받았었다고 나와요. 그 전에 예금이 많이 들어왔을 때. 그렇죠. 예금이 많이 들어왔을 때 투자 컨설팅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얘네가 IB가 아니라 커머셜 은행이잖아요. 그렇죠. 대출해주는. 네. 그러니까 얘네도 갑자기 뭐 1,000억 불이 2,000억 불이 갑자기 뽕 하고 늘어나니까 그다음에 그 대출이 바로 안 나가잖아요. 그리고 금리는 0%잖아요, 거의. 그다음에 이 SVB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입출금 예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0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억 불이 들어왔는데 1% 예금을 돌리면 예금이나 1.5%만 투자를 해도 15억 불이에요. 얘네가 뭐 한 30억 불짜리 자본금 회사인데 이자로 수익이 갑자기 10억 불, 20억 불이 나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이자로만.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제 자문을 구할 반짝반짝하고 법하네요. 이제 네. 자문을 구할만 하잖아요. 네. 그때 자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골드만이. 그래서 이제 돈이 없어지니까 네. 이제 다시 불렀죠. 이제 골드만을 불러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지? 이렇게 파세요. 그 다음에 그 판 거를 골드만이 샀나 봐요. 판 포트폴리오를. 네. 예. 그러면서 여기서 또 조금 갸우뚱하네요. 갸우뚱하죠 벌써. 네. 그래서 18억 불 손해를 받고, 그래서 이제 18억 불 손해가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자본 잠식까지는 아직 안 갔지만 돈이 또 부족한 거예요. 더 돈 달라고 뱅크런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문을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유상증자를 하면 되겠지 않을까? 그러고서 그것도 이제 골드만의 머리에서 나온 그래서 건가요? 또 골드만이 자문사가 돼요. IPO 주관사가 돼요. 그래가지고 IPO 주관사가 돼서 워버그 핑커스랑 그다음에 제너럴 아틀란틱이라는 사모펀드들한테 가서 우리 이런 거 하는데 증자에 참여해줘. 네. 그랬더니 얘네가 노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게 소문이 난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군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뱅크런의 시작인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부분에서는 또 하나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처럼 왓츠앱이나 이런 거 안에 단톡방이 있나 봐요.
여기 있는 분들께서 모여있는 네. 훌륭한 VC들께서 네. 돈 많은 또 스타트업들끼리 모인 단톡방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돈 거죠. 야, 이렇게 했는데 얘네가 안 했대더라. 그러니까 이제 단톡방에서 와가지고 이제 HTS, 이게 MTS까지는 아니겠지만 홈트레이딩을 해가지고 전산으로 돈을 이렇게 눌러서 막 뺀 거죠. 그러니까 돈이 갑자기 막 짜자작 없어진 거죠. 그 단톡방에 있었던 사람들끼리. 그래서 이제 그 피터 티린가 이런 분은 자기가 너가 제일 처음에 빼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욕을 엄청 먹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나도 거기 아직 50억 불인가 뭐 그 금액은 제가 명확하지 않은데 20억 불인가 50억 불 나도 아직 그 안에 있어. 막 뭐 이런 2억 20억 불 아니야 네. 2억 불이 아니라 2억. 뭐 2천만 불 뭐 이렇게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그 나머지 사람들하고 골드만하고 SBB하고의 그 관계가 되게 그 끈끈한 뭔가 좀 팔 길이 안쪽에 있는 네, 팔 길이 관계들이다. 안쪽에 확실하게 좀 있는 느낌이 좀 네. 들잖아요. 네. 그러면서 골드만삭스는 그 뉴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서 우리는 주관사 수수료를 안 받았대요. 망했는데 어떻게 받아요? 파산하면서.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 날에 골드만이 또 그 로이터에다 뉴스를 발표해요. 우리도 이번에 그 크라이시스 생기면서 돈 깨졌어. 2억 불 손해봤어. 네. 이렇게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요게 그 로이터에 나오는 제가 요 링크 달아드린 그 뉴스들의 1, 2, 3의 요약본이에요.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거의 그냥 뉴스에 있는 거를 설명을 드린 거고. 네. 일단은 암스랭스에 걸려 보이죠, 느낌상. 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처음에 자문한 다음에 살 때는 또 거기다가 엄청 또 후려 쳐서 샀을 거 아니에요. 시장 가격보다. 예를 들면. 네. 왜냐면 이제 포트폴리오 전체를 사가니까. 그러면 싸게 줬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수수료도 또 받았을 거고. 거기다가 수수료하고 또 시장 가격하고 차이만큼을 더 먹었겠죠. 얼마 벌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면 이제 한번 이런 거를 어떻게 추론을 해볼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뇌피셜이니까 어차피. 네. 그래서 해봤더니 그 작년에 디파짓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디파짓이 늘어나는 거예요. 토탈 디파짓. 이건 그냥 밸런스 시트에서 가져온 거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 2018년도, 19년도 같은 경우는 이게 100만 불 단위거든요. 100만 불 단위에서 617억 불이 네. 있었던 게 2020년도 말에는 1019억 불. 그 다음에 그때 이제 2021년도에는 또 더블이에요. 1892억 불. 1892억 불. 그리고 작년 말만 해도 1731억 불이 있었어요. 디파짓이. 근데 여기서 대출이 한 30% 4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채권이나 뭘로 있어서 뉴스에는 보통 국채라고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것도 까보면 국채가 아니에요. 국채가 뭐 한 20, 30% 안 되는 것 같고 나머지가 다 그 CMO라고 불리우는 모기지 모아놓은 상품들이 있거든요. 금리가 조금이라도 더 높게 받으려고 이제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만기 보유가 있고 이제 팔아도 되는 그런 계정들이 있는데 만기 보유는 시가평가를 안 해요. 그래서 시가평가 안 되는 데다가 투자를 만기가 많이 긴 해놨겠구나. 걸 사서 거기다 네. 넣어놓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자 나오는 건 수익으로 인식이 돼요. 이러니까 그 이자만 계속 들어오는 게 수익으로 인식이 되고 이런 크라이시스가 안 생겼으면 얘는 진짜 대박이 났겠죠. 네, 네. 예. 근데 이제 크라이시스가 생겼죠. 그래서 결국은 망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까지 늘어났고 실제로 저런 MBS 거래를 했으면 수수료를 많이 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수료 계정이 있더라고요. Commission from Security Activity. 그렇죠. 이런 계정이 정확하게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게 100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2021년도에는 1111억 불을 그러니까 우리로 따라 한 1,500억 원? 네. 수수료 1,500억 원 냈고 2022년도에는 1,420억 불. 예. 아니 1억 4,200만 불이죠. 1억 4,200만 불에서 한 2천억 가까이를 이제 수수료를 낸 거죠. 골드만에. 냈는지 어디 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수수료가 진짜로 이렇게 많이 나간 거죠. 예. 기가 그러고서 막히는데요, 진짜. 금액이 황당하게 크죠. 네. 그리고 실제로 그 뉴스 안에서도 이번에 그 채권을 인수하면서 한 1억 불 정도를 골드만이 수익을 봤다. 이렇게 써놨어요, 수수료로. 골드만. 그래서 네. 야, 그랬더니 그 밑에 골드만은 우리는 IPO 주관사 하면서는 안 받았다 이런 거 쓰고 그러니까 와, 역시 그 있는 골드만은 사람들이 더 한다니까요. 아니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비랑 때도 골드만은 안 터졌어요. CS 망하게 만든 이제 뭐 단 100%는 아니지만 CS 망하는데 기여를 충분히 했거든요. 비랑이. 예, 몇 조 터진 거니까 CS가.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을 때도 이제 골드만은 스사삭 제일 먼저 빠져나갔죠. 그리고 어리버리한 유럽계 애들만 때려 맞은 거였거든요. 그때도 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거 눈치채고 자기네 수익은 되게 잘 챙긴다. 그래서 역시 골드만은 잘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뉴스에서 이제 골드만이 잘하는구나 이렇게 끝나면은 좀 그래도 뭔가 이런 사태가 있으면 배우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배우는 게 뭐가 있을까? 어떤 우리에게 레슨이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그 리스크 관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스타트업들한테 대출을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걔네들이 갑자기 잘 되는 바람에 걔네들이 펀딩을 받은 돈을 예금으로 넣어줬고 이런 상태 내에서 갑자기 예금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이게 입출금 예금이었으니까 기본적으로 유동성 리스크를 생각했다면 그런 10년짜리 20년짜리 모기지가 그것도 막 섞인 섞인 이제 스트럭처 프로덕이거든요. CMO만 해도 네. 포트폴리오 전체를 샀다 팔았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프로덕을 사진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거를 분명히 CMO나 이런 거 자문하는 게 이제 또 골드만 뭐 메릴린치, JP 모건 이런 데서 하는 일이니까 그런 친구들한테 샀을 거고 그때 사면서는 이렇게 설명했을 것 같아요. 너가 이제 안전자산, 국가가 보증하는 채권들을 사는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너가 이쪽에 벤처에다가 대출해 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크레딧이 없는 애들에게 대출해 주는 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크레딧이 없는 채권을 사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 돈 줬으니까 채권 사고 돈 주는 게 대출이랑 채권이랑 똑같은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 거를 웨이트를 높여라 이렇게 설명했을 것 같아요. 크레딧 이 리스크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럼 말이 되거든요.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는 유동성 리스크랑 그다음에 이자율 리스크에 있어서 관리를 하나도 안 한 거죠. 그리고 보통은 이제 은행들은 이제 에셋이랑 그러니까 자산이랑 부채랑 두 개의 만기를 매치시키는 일을 해요. 그래서 그게 채권과 이게 안 맞으면 수합이라는 거 파생 상품을 써서 이거를 해지를 해요. 막 너무 벌어지지 않게 이자율이 많이 변해도 내 손익이 많이 변하지 않게. 근데 그것도 하나도 안 했대요. 리스크 관리를 전혀 안 했다. 근데 그 이면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네들이 너무 예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1%만 벌어도 10억 불이니까 좀 욕심이 그렇죠. 났나요? 그리드인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맨날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선물 트레이딩 할 때 그리드를 관리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욕심. 탐욕이죠. 더 정확히는. 그 부분에서 걸렸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역시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선물 매매할 때나 이럴 때 훨씬 더 이제 그 탐욕을 관리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페이지에서 만들었던 거는 이제 그 파산 이벤트를 제 마음대로 뇌피셜로 만들어 본 거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예금 인출이 아까 앞에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예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예금 인출이 되기 시작했고 현금이 부족해졌어요. 현금이 부족해지니까 결국은 망할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골드만을 불러서 또 이제 자문을 구하는 거죠. 야, 이거 이렇게 팔아야 되는데 네가 팔았던 거니까 이거 너 도로 사가봐. 뭐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싸게 줘.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네가 샀던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일부를 매각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많이 터지는 거였어? 이런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fear, 두려움이 생겼을 거 아니야. 아무리 자기도 아니어도 회사가 망하게 생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채권을 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또 거기서도 심리적으로 밀렸죠. 골드만한테. 팔 수밖에 없으니까 얘를 좋은 가격에 사줬겠어요? 시장이 나쁜데 좋은 가격에 안 사줬겠죠. 그리고 얘네가 사고 나서 실제로 금리가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또 이걸 팔고 나서 자기네들이 골드만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홀드했다면 거기서도 또 수익이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골드만은 그런 부분에서도 또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유상증자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런 상황이면은 조용히 비밀리에 하든가 뭐 했었어야지 그게 단톡방에 올라갈 정도의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이렇게 되게 만든 것들 되게 이슈가 좀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유상증자 실패해서 소문돼 있는 단톡방들 그런 것도 분명히 조사하는 데서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결국은 이런 상태가 되니까 뱅크런이 나고 뱅크런 나자마자 이틀 만에 파산하고 딱 그 스토리로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벌써 지금 저희가 나온 단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드, 피어. 제일 저희가 선물 트레이딩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두 가지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 할 때 제일 관리해야 되는 두 가지 레슨이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감정적인 요인들이 결국은 저런 큰 회사여도 마찬가지더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제가 레슨이라고 적어놨는데 그 인터미디어리, 브로커, 은행
브로커나 은행은 인터미디어예요. 인베스먼트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글로벌 그 서브프라임 네. 크라이시스가 생긴 다음에는 풀업 트레이딩도 막 못하게 하고 막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서 은행이나 이쪽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에셋과 부채도 최대한 매치시켜야 되고 유동성 리스크도 최소화시켜야 되고 관리를 굉장히 타이트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SVB 같이 그 2,500억 불 밑에 있는 데들은 관리를 안 하게 트럼프가 풀어줬대요.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아마도 이쪽 관리하는 룰들이 다시 생기겠네요. 생길 것 같고 네. 생기면서는 결국은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위축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결국은 중소형사들은 이제 회사들은 어려워질 수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제 침체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서 시장이 굉장히 급락을 하고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없다 있다라고 예상을 하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태는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제가 인터미디어리라는 얘기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꼭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면 골드만이 나쁜 놈이야 이러고 싶잖아요. 지금도 솔직히 저희 얘기한 거 딱 들으면 쟤는 역시 나쁜 놈이야 네. 뭐 이러잖아요. 골드만은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진로라고 이제 아주 옛날에 IMF 그 근처 시기에 진로 그 우리 소주 네. 거기 이제 망했거든요. 그것도 원래 진로가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로 넘어가고 다 그랬는데 그때도 이제 골드만에게 자원 맡겼다가 망했어요. 안 돼요. 예, 그래서 되게 그런 인사이드 인포 자기네들은 절대로 손해가 거의 안 나는 독사 같은 애들이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그걸 걔네들을 욕하기 전에 네. 결국은 이제 선택은 어차피 내 몫이잖아요. 예, 자기가 알고 어느 정도는 그리고 어떤 걸 누군가 산다면 어떤 사람은 파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도 이유가 있어서 팔았고 사는 사람도 이유가 있어 샀으니까 서로 간에 밸류가 다른 거잖아요. 근데 물론 이쪽 한쪽은 차익 거래하는 사람이거나 마켓 메이커라면 얘기가 달라요. 파생 시장에서는 마켓 메이커가 있고 이제 투자자가 있는 거잖아요. 셀러도 마찬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쏠려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를 잘 봐야 된다. 그리고 인터미디어리와 실제 투자자가 어떤 상황인지를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 라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개인이든 기관이든 그리드 앤 피어 잘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잘 나갈 때 조심하자. SBB도 결국 너무 잘 나가서 망한 것 같은 평생 잘 될 느낌이었어요. 줄 알았나? 그러니까 이렇게 네. 올라가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로그 리턴으로 이게 쫙 올라가길 원하는데 그렇게 올라가면 결국은 끝도 좋지 않은가 보다. 그러니까 이제 차근차근 안정적으로 잘 돈을 벌어서 차곡차곡 쌓아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교훈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사실 은행이 뭐 시중은행, 지방은행 몇 개 없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그런 지역들 은행들이 4,000개라고 많잖아요. 얘기를 하니까 뭐. 그래서 또 다른 또 SBB 같은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또 우려도 되긴 하는데 만약에 또 그런 사태가 되면은 우리나라에도 전세적인 금융시장에도 안 좋은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없겠죠, 당연히. 그러면 옐런이 뭐 모든 은행 다 보상해주지 않는다라고 했으니 다른 두 번째 SBB가 생겼을 때는 더 파급력이 있을 수 있겠네요. 저는 약간은 그것도 이것도 제 뇌피셜이긴 한데 걔네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뭔지를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량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막투막 때문에 손실이 났다면 뭐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10년 기다리면 원금은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이건 MBS에서 조금 까리하긴 한데 제 생각에는 개런티 돼 있는 부분으로 선순위 쪽을 했다면 어느 정도는 이제 크레딧 부분은 좋은 걸 가지고 있다고 치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유동성 공급을 해서 살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결국은 뱅크텀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너 국채 쪽 관련된 거 있으니까 줘. 그럼 내가 대출해 줄게. 이거거든요. 1년짜리로 대출해 줄게. 이런 거예요. 그리고 숏텀으로는 이미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런 부분으로 돈을 푸는 거여서 이게 QE냐 뭐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논쟁들은 있지만 가지고 있는 자산이 우량하다면 크레딧 와이즈하게 지금 CS는 어떻게 생각하면 손실이 나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비랑이나 파생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이렇게 누적이 되고 있는데 고객이 안 늘어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없어지니 이제 손익이 안 나니까 문제지만 얘네 SBB 같은 사태가 조그만 은행들한테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자산을 봐가면서 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도 결국은 그런 거 도와주면 세금이잖아요. 세금이니까 그 자산을 깠는데 이게 망할 자산은 아니네. 그러면 그냥 버텨만 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처럼 이제 구제해주고 이거 담보로 내놔.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가지고 있는데 이상한 회사들한테 이상하게 나간 전부 다 망할 것 같은 네. 대출밖에 없다거나 네. 채권도 막 다 망할 것 같은 채권밖에 없다거나 이거는 돈 넣으면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 그런 은행 같은 경우는 안 해줄 것 같아요. 제 그냥 뇌피셜로는. 그래서 케바케로 해주겠다라고 한 게 이게 케바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케바케인 이유가 가지고 있는 에셋에 따라서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닌가?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아니 여기 그분들도 이제 또 다 국회 가서 혼나야 되고 아무리 재무장관이어도 그런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되게 상식적으로 저는 미국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정치적으로 뭐 민주당 공화당 싸우지만 러프하게 어떤 결정이 나왔을 때 자본주의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냥 네. 이게 돈이라는 기준을 딱 놓고 봤을 때는 누가 이기고 누가 손해냐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도 안 되게 돈을 계속 예금을 보장해 준다는 건 자본주의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신용이나 금융 시스템 자체를 다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CSA는서 얘기한 그 코코본드 같은 경우도 코코본드랑 주식이랑 해서 코코본드가 더 안전한 거여야 한다 이거죠. 본드니까 그래도 이름이. 근데 저는 그것도 계약서에 써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계약서에 뭐 BIS가 얼마 밑으로 내려가면 다 없어진다. 그래서 그 자본에다 충족을 하겠다. 이렇게 써 있으면 그렇게 돼서 망했으면 없어지는 게 계약서상은 맞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또 뭐 소송을 걸겠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센 분들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블랙락, KKR 뭐 이런 이제 센 헤지펀드들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런 채권을 아마도 이런 이벤트가 터지면 헤지펀드가 사요. 예. 이렇게 망하게 하진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예를 들면 막 50, 40에 사가지고 다시 크레딧만 회복이 되면 100에 팔아요. 그 우리나라 IMF 때도 다 들어왔었어요. 얘네들이 다 들어와서 저 다녔던 시중은행 없어졌지만 네. 예. 걔네들 니네 있는 자산들 대출 다 가져와봐. 검사해가지고 내가 살게. 네, 이랬었어요. 네. 똑같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똑같이 하고 있고 지금 프로세스를 보면은 SB 망할 때 하는 짓이나 망한 다음에 그 예금보험공사가 사가지고 뭐 구대세들 잘라서 팔고 이것도 똑같이 저희 IMF 때 금융기관들 당했던 거랑 똑같이 하는 느낌이에요. 예. 잘 해보자. 너무 잘 될 때는 조심하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두려운 상태가 되기 전에 미리 손실을 로스컷하고 두려운 상태가 되면서 로스컷을 하면 이제 로스컷이 아니죠. 그거는 이제 그냥 그 뭐 계좌가 빵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꼭 새겨놔야 될 명언이라고 해야 될 교훈이라고 교훈이 SBB가 해야 가르쳐 될 준 것 교훈.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유 있는 뇌피셜 역시 이유가 있었네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뇌피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